기술 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엉터리 사업 보고서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만 수백조라고 기재하는가 하면 사회 이사수 미달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로 관련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코인 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보호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원자재가 급등이 건설사들의 1분기 수익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건설의 경우 2020년 톤당 68만 원대였던 철근을 올 1분기 99만 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를 고수해온 SK온이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원통형 수요에도 파우치형을 고집한 덕분인데 세계 시장 수요에 맞춰 앞으로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오늘따라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하는 주식들이 종목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제 크게 올랐던 식료품주들이 아무래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은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돋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4,600억 그리고 코스닥은 700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코스피는 2,600선을 탈환을 했고 코스닥도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 간밤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감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계속 유입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금의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기관이 매수한 내용을 보면 전기, 전자, 그리고 제조업 이렇게 대형주들을 사담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식이 좋다고 판단하고 진짜로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은 오늘 하루 삼성전자만 2천억 원을 넘게 담았고 SK 하이닉스와 LG 엔솔도 392억 원, 285억 원을 사 담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코스피가 이제 2,600선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어떤 관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당장 수익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어떤 이러한 관측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총 상위주 그리고 대형주들을 대거 사모으는 것으로 관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닥이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뭐 주요 지표들도 그렇고 월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도 그렇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를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1.1%가 떨어졌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겁에 질린 것인지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를 쏟아냈는데 예. 기관이 이걸 모두 받아낸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 순매도 수준을 보면은 3월에 한 4.8조, 4월에는 한 5.3조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달에는 지금 절반 조금 지났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달 이 연준 빅스텝 이후에 오히려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동향은 최근 두어 달보다 이달이 오히려 좀 매도세가 더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 인수 목적회사 스펙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금융 스펙 22호가 오늘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갔는데 집계 결과 4시에 종료를 했는데 47.92 대 1이라는 어떤 이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 20호와 21호가 마찬가지로 청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각각 상장을 한 스펙주인데요. 경쟁률이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22호도 내일까지 청약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IPO 쪽이 요즘 좀 부진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스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그러니까 껍데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공모 투자금을 여기에 받고서 그 회사를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 기업이 상장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 기업이 이 껍데기 회사를 삼으로써 어떤 우회 상장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 투자자들은 이 원금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11곳이 스펙주가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많이 오른 한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원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제가 아까 껍데기 회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합병이 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원금 손실 위험이 낮다라고 하면 투자에 적절한 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과 내일 우리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 일정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일정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잠시 뒤부터 이 미국에서 굵직한 발표들이 나오는데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보시다시피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지금 유동성을 계속해서 걷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미국의 내수,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1.1%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혹은 뭐 넘어선다면 이 어떤 경기 침체나 어떤 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다. 어떤 이런 관측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예. 실제 경기 상황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서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내일 3시에 있습니다. 연임 이후에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는 것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기준금리 빅스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50bp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 아시다시피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 예상보다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죠. 파월에 대해서 파월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오늘 비판을 했는데 파월 의장의 반응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지금 민간 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임원 상여금으로 200조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어이없는 사업 보고서를 낸 상장사가 있습니다. 기술 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인데 기초적인 실수를 연발하면서 특례 상장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 아이진의 2021년 사업 보고서입니다. 임원의 보수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에서 지난해 한 상무이사의 상여로만 200조 원이 넘는 보수가 적혀 있습니다. 급여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합한 근로소득은 무려 510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인 8,300만 원과 비교하면 600만 배가 넘는 소득입니다. 사업 보고서의 단위를 잘못 기재한 건데 사업 보고서가 나온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다는 실수라며 즉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이진의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본금 대비 과다한 세전 손실을 유상증자로 해소했지만 정작 사회이사 수 미달에 발목이 잡혀 지난달 관리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상장사라고 하기엔 황당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실수가 회사 본연의 가치 하락은 물론 기술 특례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공시와 관련된 실수 내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전체 특례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이것이 특례 기업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총 매출액이 108억 원에 불과해 상장 유지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아이진. 임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수인 상황에서 연이은 실수로 특례 상장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요즘 안 그래도 뭐 시장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실수 참 안 될 일입니다. 이 아이진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뭐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2015년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주력 연구 개발 부문은 이제 당뇨 망막증이라든지 욕창 같은 허혈성 질환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허혈성 치료제라는 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최근에 아이진은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매출을 좀 뜯어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의약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주로 쓰는 그 이제 부종을 빼주는 그런 약품이 있는데 그거를 병원에 이제 도매로 납품을 하는 걸로써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매출이 32억 원입니다. 이제 이 그 사실 그 박수원 기자 리포트에서 방금 짚었던 그런 거 실수도 실수지만은 이 코스닥 상장 규정을 보면은 매출액 30억 원 미달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이진 같은 경우는 최근 이 기준을 매년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 기업 말고 뭐 요즘에 뭐 다른 기술 특례 상장사들도 비슷하게 좀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특례 상장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예.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5년간 매출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이 안 나와도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 또 이런 비슷한 매출 특례가 있는데 이제 3년간 90억 원이 넘고 또 지난해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매출이 30억이 넘었으면 역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주지 그러니까 않는다. 기술 예. 특례 상장이라는 게 요건은 안 맞아도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은 좀 미리 조기에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인데 그렇죠. 지금 뭐 매출액 기준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좀 약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성장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좀 상장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을 봐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뭐 길게는 시판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기도 하죠. 제도기는 한데 예. 뭐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뭐 샴푸를 만들어서 팔거나 또 아니면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에서 파생된 어떤 연구 용역을 수주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거나 하는데 네. 어떤 회사들은 또 그마저도 못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곳들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기업들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지금까지 이제 한 170개 가까이가 되는데 그중에 예. 90% 가까이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예. 이제 44곳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매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벌써 이제 매출 미달과 같은 사유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기업들이 좀 10%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3년간 90억 원이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이제 3년간 매출이 100억 원대인 회사들이 한 대여섯 곳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앱클론이라는 회사가 보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 연구 개발 쪽으로는 사실 뭐 국책과제도 따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021년에 30억을 했고 또 그 한 해 전인 2020년에는 28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 그 매출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 특례를 들어와서 좀 잘 나가는 회사는 없습니까? 물론 있죠. 그 HLB 그룹의 그 HLB 제약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죠. 이제 지난해 10,000평 규모의 그 생산 부지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GMP라고 하죠. 의약품 예. 품질 관리 시설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그룹의 그 생산 기지로 성장하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상장 후 5년이 지나서 이제 첫 매출 평가를 받기 시작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벌써 3천억 원을 그 매출을 일으켰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1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예. 3천억을 넘게 했더라고요. 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수 앱지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기업들도 뭐 실적도 실적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뭐 특례상장제도 이 쓸모없는 제도는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실한 기업인지 좀 가려내는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한 줄 평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직원 상여에 400조 원을 쓰는 바이오텍이 있다. 네, 이게 이제 한 줄 평이고 그리고 예. 해시태그는 위기의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텍 옥석 가리기 본격화입니다. 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 테라를 팔고 루나를 다시 사주고 하면서 이게 가격이 맞춰져야 되지만은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둘 다 같이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안전장치를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두고 있었어야 되는데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도영 대표가 그 커뮤니티의 신뢰를 끌고 다시 갈 수 있냐. 신뢰가 없이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하더라도 사실은 결과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또 다른 피해자 양상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 체인 공방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근법은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법이니까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뭐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이런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고도화된 그런 투자 기관들이 도리어 여기에 그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양성화되고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른바 루나 쇼크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오늘 내용을 4가지 정도 키워드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예. 이 모두가 알만한 대표적인 금융사고이긴 한데 이번 루나 사태를 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에 가능한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형제 코인을 루나를 좀 연동을 하고 또 루나를 추가로 만들거나 없애는 구조를 통해서 이를 유지해 왔는데요. 예. 과연 저것만으로 가격이 좀 유지가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큰 문제는 당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 규모가 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규모가 커진 상황을 루나 생태계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프로토콜, 즉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대출과 같은 앵커 프로토콜이 가장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이 투자자들 좀 솔깃하게 만드는데요. 이들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맡기게 되면 20%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출받은 것을 또 다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또 받는 무한 레버리지가 좀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좀 부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집 담보 대출 상품 내에서 파생 구조 반복으로 결국 부실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것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를 계기로 좀 이론적이기만 한 좀 금융 구조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어렵고 얼마나 위험한지 좀 체감하게 됐는데요. 이 다양한 감시와 규제들이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루나 사태와 좀 마찬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이 정보를 중심으로 좀 근거가 부족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솎아내는 움직임이 향후에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뭐 리먼 사태 때도 뭐 영원히 담보를 계속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한번 깨지니까 완전히 전체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두 번째 키워드 고래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손들, 고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테라 루나 생태계를 만든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대표적인 좀 고래로 불리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손이고 또 고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추앙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태를 좀 해결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이 여러 번 뭐 보상이나 뭐 재기를 계획한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 시장의 신뢰를 좀 얻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 권 대표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루나 생태계에서 이 안정성을 위해서 샀던 뭐 비트코인이 이 거의 다 팔았다고 뭐 말은 했지만 이게 과연 제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향후에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이 알고리즘의 이 허점을 이용해서 좀 공격을 했었던,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좀 시스템 붕괴를 좀 일으켰었던 그런 세력들도 좀 고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좀 금융공학 같은 걸 좀 전공한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권 대표가 최근에 또 뭐 새로운 코인을 또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 코인 거래소가 꼽혔네요. 거래소가 왜요? 일단 코인 거래소가 이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인 거래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패닉셀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도의적으로 지적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 코인의 상장 폐지 시기를 다소 늦춰서 이 거래량을 더 늘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 정무위 중심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이 권 대표와 또 코인 거래소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규제 마련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건 또 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 좀 따져볼 부분이고, 게다가 이제 상장 시기 폐지 시기를 좀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요. 이 금융위원장과 뭐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뭐 코인에 대해서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인에 대한 감시나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움직임에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투자자를 위한 그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다소 주춤거리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 제도와 관리 그리고 검사, 제재 등이 좀 담길 예정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 법제도 보완이 안 된 점, 이게 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책임자를 규제를 하지도 못하고 또 투자자들은 뭐 보호도 못하고 말이죠.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에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관련 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제목은 가상자산 거래자 그 보호를 위한 그 규제의 기본 방향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법제화의 윤곽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에서는 증시의 규제 원칙을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투자 정보에 대한 의무 공시, 또 불공정 거래 금지, 또 가상자산업자의 성관 의무와 또 뭐 건전성 유지 이런 원칙들이 자본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 가상자산업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앞서 언급한 디지털 자산 그 기본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법에 따라서 뭐 신설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자산 육성과 규제를 맡을 예정인데요. 앞서 뭐 인수위를 통해서 뭐 국회라든지 또 당국이 계속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투자자 보호에 좀 방점이 찍힌 가상자산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태가 터진 상황이니까 관련 제도 도입도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 한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그 달나라 간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 루나 쇼크의 가상자산이 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을 했고요. 예.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나라 간다던 루나가 결국에는 추락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은 없다로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SNS 안 하는 모양입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요즘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건설사들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유를 알아봅니다. 정 기자, 좀 뚜껑을 열어봤더니 원자재 지출 부담이 생각보다 심하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16일이었죠. 건설사들이 1분기 사업 보고서를 줄줄이 공시를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서 원자재 가격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기간 평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철근은 지난 2020년 대비해서 톤당 많게는 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대체로 2020년에 톤당 60만 원대였거든요. 올해 1분기에는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레미콘 역시 약 2년 사이에 5천 원가량 올랐고요. 시멘트 역시 톤당 7만 원 수준에서 많게는 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 건설사별로 이제 개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철근부터 레미콘 그리고 시멘트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철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50% 정도가 비싸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그동안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철근과 레미콘입니다. 이 두 원재료의 가격 상승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좀 비용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건설사 관계자를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의 원가 상승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1분기까지의 상승 부분은 아직 실적에 본격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거고요. 1분기 실적은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그리고 예. 올해 2, 3, 4분기의 경우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을 챙겨봤습니다. 대부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성장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예. 수익성 악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를 보시겠는데요. 가장 영업이익이 좋았던 곳이 대우건설인데요. 1분기에 2,2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8%, 작년 1분기에는 11.8%였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이 15%, GS건설은 13%, 그리고 DL-ENCL 같은 경우는 37%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건설사들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나아졌지만 수익성이 하나같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늘어서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2분기 이후에는 더 자신이 없다고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실제 이제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시작되면서 비용 상승 이슈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3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이 불안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설사들은 통상 이제 연간으로 철근이나 레미콘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도입하는 자재 가격은 당연히 인상된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실제 대우건설이 이번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요. 2022년 5월 1일자로 13.1% 레미콘 단가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철근에 대해서도 올해 2분기에도 철근 가격은 동일한 사유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설업은 원가에서 원재료비가 한 25%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가는 업체들이 다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공사비를 올려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겠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답변이었고요. 예. 이 가격이 오른다고 자재를 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최근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과거 이제 재건축하면 시공사 선정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그런 뉴스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좀 사라진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또 공격적으로 수주에 나서기보다는 오랫동안 이제 공들여온 구역들을 안정적으로 수주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건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사업 진행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까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네, 2022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몰두하고 있는 기술 혁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또 최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빛을 발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기도 살펴봅니다. 전민정, 김보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기술 혁신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 질서 재편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국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 베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와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경상 카이스트 교수가 경제 질서를 바꾸는 기술 혁신을 주제로 머리를 맞댑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미 50년 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는 20세기 선진국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기술 혁신이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How will this change the global economic landscape? All we can say is that the countries, the economies that are most successful at innovation and at commercializing those innovations are the ones that will grow most successfully and dominate the global economy in the 21st century. 다만 그는 80년대 컴퓨터의 자리를 대체한 어드밴스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혁신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I do think it will take time to successfully apply and commercialize these new technologies, from advanced robotic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human genomics. I think it will take longer. It will take as long as a decade for companies to restructure, to reorganize how they do business. 혁신금융 성공 사례 발표에 나서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바뀌면 기술의 혁신은 그 시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들이 갖고 있던 사고에서 벗어나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설계한 결과 연 2% 토스뱅크 통장,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기술 혁신은 이제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세계 경제의 주도권까지 좌우하게 됐습니다. 올해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의 대전환기, 기술 혁신이 어떻게 경제질서 판도 변화를 가져올지, 또 이에 따른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봅니다. 가수 BTS, 영화 기생충,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번 2022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조지프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김영민 LG경영 연구원장, 김태홍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글로벌 중심에 서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분석해봅니다. 조지프나이 교수는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다양한 콘텐츠, 민주주의 문화, 다자주의 정책을 꼽습니다. In terms of culture, Korea has a good basis for its soft power. In addition, Korea has had a very impressive area of economic growth, an era of economic growth, and it has been widely admired for that. So Korea has sources of attraction that go to its values or originate its values. 소프트 파워는 조지프나이 교수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문화와 예술, 과학 등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매력, 자본을 의미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시 보고 더 나아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확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김태홍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는 시기적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레벨업을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을 핵심 밸류체인으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한국 기업한테는 되게 유리한 기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투자처 중 하나로 하이브와 SM, JYP 등과 같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꼽습니다. 소프트파워가 국내 상장 기업들의 투자 매력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팬덤이라는 거는 그래요. 1, 2년 있다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한번 생기면 10년씩 가거든요. 소프트파워를 동력 삼아 어게인 바이 코리아 열풍은 재현될 수 있을까?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투자자들의 고민을 덜 수 있는 2022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기업들의 요즘 이슈와 뒷이야기들을 알아보는 기업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전기차 배터리 3사 중 후발주자로 출발한 SK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일단 SK온이 두 기업에 비해서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한 배터리 전문 회사인데요. SK온을 이야기하려면 배터리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로 나뉘는데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조 단가가 낮고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요즘처럼 원자재 값이 급등할 때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또 가장 오래된 배터리 형태지만 최근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개발 등 기술도 향상되고 있어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등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플랫폼에 원통형을 선택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같은 경우 배터리 형태를 정하게 되면 쉽게 바꿀 수 없어서 수요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SK온은 원통형 자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온이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안 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배터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서인데요. 원통형에 맞는 장비 구매 부담은 물론 10여 년 넘게 원통형을 배터리를 연구한 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원통형을 건너뛰고 파우치형으로 바로 직행한 배터리사는 전 세계적으로 SK온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SK온은 앞으로도 파우치형만 생산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되 각형 배터리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SK온은 올해 12월부터 각형 배터리 양산에 대비한 파일럿 생산을 대전에서 가동할 예정인데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각형 배터리 비율을 80%로 높이겠다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아서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SK온의 주 고객사인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 SK라는 배터리 전문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출시된 포드 전기차에는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주말 공개될 예정인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될 전기차에는 원통형이 아닌 각형이나 파우치 배터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조지아 공장에 SK온이 배터리 공급사로 유력시되고 있어서입니다. 앞서서 근데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SK온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은 20% 초반에 불과합니다. 각형 점유율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데요. 원통형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각형과 파우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원통형이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한다 해도 2010년 이후의 대세는 각형과 파우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의 경우 각형 파우치가 계속 선호되고 있고요. 문제는 각형과 파우치가 원통형보다 비싸다는 건데 기술 개발로 생산 단가를 앞으로도 낮출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형태인 원통형을 포기하고 파우치와 각형으로 바로 가는 것이 후발주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롯데온을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진은 계속되고 반쪽짜리 통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롯데온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네, 이커머스 기업들의 실적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커머스 기업들은 수익이 아직 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따질 땐 총 거래액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 지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해 롯데온의 총 거래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네이버 쇼핑, 쿠팡, SSG닷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아무리 롯데온이 후발주자라고 하더라도 거래액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예. 특히 SSG닷컴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리고 총 거래액 규모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지난해 롯데온은 총 거래액 성장률 18.1%를 기록했는데 쿠팡, 네이버 쇼핑, SSG닷컴과 비교해보면 성장률 자체도 밑돌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총 거래액 신장률이 15%에 그쳤는데 경쟁업체 사이에서 성장세가 가장 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롯데온은 2년 전 출범할 당시에 2023년까지 총 거래액 2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현재의 성장 속도라면 이 같은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이버 같은 업체가 이제 막 20조 넘었고 뭐 이베이 붙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7배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시장이 성장이 그만큼 못하는데. 네, 정 기자. 일단 롯데온의 부진 원인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롯데온이 통합 쇼핑몰이거든요. 네. 네, 통합을 외쳤지만 아직 계열사 간의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너지가 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단적인 예로 롯데온이라는 통합 플랫폼이 존재하는데도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은 별도 자사 온라인몰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 온라인몰들의 거래액은 약 1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통합몰인 롯데온의 거래액을 웃도는 상태입니다. 계열사 입장에서 보면 롯데온에서 물건을 팔면 수수료를 롯데온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 이미 자체몰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통합몰에 진입을 해야 되는 수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롯데온도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지난해 8월 거버넌스 통합을 진행했습니다. 매출 수수료를 계열사들로부터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롯데쇼핑 내 백화점, 마트, 롭스에만 이런 수수료 면제가 이뤄졌을 뿐 다른 계열사까지는 확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롯데온에서 판매하던 내수 통관 면세품은 럭스몰이라는 쇼핑몰이 새롭게 런칭하면서 예. 역으로 통합몰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통합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직 구성에서 한계가 좀 비롯됐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예. 현재 롯데온은 롯데쇼핑 내 이커머스 사업부가 이끌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내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와는 어느 정도 협업이 가능할지 몰라도 법인 자체가 다른 계열사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수수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비롯된 거고요. 여기에 롯데온은 G마켓 글로벌 출신의 외부 인사죠. 나영호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직급은 현재 롯데쇼핑 부사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온라인 부문에 수장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온라인 그 별도 법인이 아닌 상황에서 그 7개의 법인을 아우르는 장악력이 있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물음표예요. 네, 반면에 경쟁사인 SSG닷컴은 별도의 법인이 온라인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세계 계열사의 온라인 사업을 SSG닷컴이라는 법인이 이끌고 있는 형태인 거죠. 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거나 온라인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롯데는 계열사 간의 벽에 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 정책에서도 통합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롯데온은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달 4,900원만 내면 무료 배송과 구매 금액 일부를 추가 적립해주는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죠. 예. SSG닷컴도 유사한 서비스인 스마일 클럽을 최근 런칭했습니다. 핵심은 적립과 무료 배송,
부가 서비스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롯데의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계열사 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온이 2019년에 런칭한 롯데오너스는 할인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롯데 멤버스가 최근에 런칭한 엘페이 프리미엄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으로서는 쿠팡, 그리고 SSC닷컴과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선 이중으로 구독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결국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이 실패한 것이 이런 흥행에 실패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이 미국 증시 여전히 혼조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월가에서는 그래도 이 진흙 속에 진주가 있다라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가가 선택한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매수에 신중하라고 경고를 했었던 월가인데요. 그 가운데도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진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핀테크 업체 소파입니다. 이 투자은행인 이 파이퍼 샌들러가 대출 전문 업체 소파의 테크놀로지, 여기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이 소파이는 미국의 온라인 개인 금융 업체로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로 시작을 한 기업인데요. 지금은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주식 거래, 보험 등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좀 유예를 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상환 만기를 3차례 연장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4개월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학자금 대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소파의 수익성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컸는데요. 네. 그러면서 주가에도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파이퍼 샌들러는요,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이 만료된다면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소파의 수익성 급반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이 만약에 이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요, 이 에비타죠, 법인세와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인 이 영업이익 에비타가 분기당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좀 의외인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웨드부시사에서는요, 넷플릭스에 기회가 있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성장성 둔화 조짐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대되는 부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것처럼 광고 지원 모델을 이 올해 말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구독 모델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고객 확보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올 들어서만 69%나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이 저점 구간을 지나고 나면 수익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하면 사실 콘텐츠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짧게 살펴보시면요. 네. 2분기에는 오자크가 출시가 됐고 3분기에는 기대되는 콘텐츠 기묘한 이야기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두 시리즈 모두 인기 시리즈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생소한 기업이실 수 있는데 네. SI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뼈 질환이 있거나 그 부위에 고통이 있을 때 외과 수술로 치료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 수술용 임플란트가 주력 상품인데 이 절개 부위가 작고요. 회복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는 코로나로 수술이 많이 지연되면서 실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에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한 겁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76%나 높은 22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76% 상승 여력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으면서 나스닥의 조정장 때문에 하락을 좀 심하게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저렴하다, 좀 저점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외에도 5곳의 투자은행에서도 모두 강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